남북의 연인이 대동강변에서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은 데이트는 정세호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셀럽 어서 오세요. 셀럽 언니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바로 바뀌었어.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들이 온다는 이만갑 아니야. 와. 그래서 나도 와봤지 뭐. 셀럽 언니 오신 김에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다 같이 사진 찍을 때 나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그래도 예쁜데 뭐 얼마나 더 예뻐 보이려고 그래. 뭐 방법 하나 알려줄게 그럼. 네. 예전에 막 몰아주기 이런 거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두 친구 나왔네? 같이 한번 찍어볼게. 내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그래. 몰아주기 이런 거 하지 마. 너 굉장히 불쾌하니까. 그냥 앞에만 보고 있으면 돼. 알았어, 얘. 자, 앞에 보고 있어. 그럼 카메라 찍을 때 하나, 둘, 셋 찍잖아. 그것만 해주면 돼, 알았지? 자, 앞에만 보고 있어. 딴거 하지 말고. 진짜.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손이야. 얼굴이 굉장히 크니까 이 손으로 시선을 처리하는 거지. 조금 더 작게 나오려면 조금 더 작게. 이거지 뭐. 표정은 왜 그래요? 표정? 네. 모르겠어. 예쁘게 나오려면 꼭 입이 이렇게 좀. 그게 이쁘게. 그게 이뻐. 안 하면 되지 뭐. 입을 벌려야 되는구나. 그럼요. 눈도 약간 이렇게 뜨고. 네네. 아니, 근데 이상하게 여자 역 되게 많이 했어. 그렇죠. 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귀엽거나 이쁜 상은 아니잖아요. 저 개그맨이잖아요. 귀엽거나 예뻤으면 못 웃겼죠. 안 귀엽고 안 예쁘니까 이래야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오빠 저 알아요. 왜 여자 역 많이 하는지. 왜요? 옛날에 브라운이고 강아지 데리고 나올 때랑 보니까 구물 스타킹을 신고 나오더라고요. 각선미가 그렇게 예쁜 남자 난 처음 봐요. 각선미. 다리만 딱 보면 완전히 모델. 아니 셀럽 언니가 또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사실 저는 이만갑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좀 부럽더라고요. 뭐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마음을 혹시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지 오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 오빠 오늘 뭐 해? 요렇게 물어봤을 때 네. 여자의 속마음 기대된다. 준혁이 뭐야? 기대된다. 준혁이 이게. 야, 머리 굴리지 말고 하기. 그냥. 진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뭐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뭐왜 그러는 거야? 진짜? 영선이 형님. 아니 지금 딴 여자 만나지 않나 해가지고 마음을 의심하는 거야? 물어보는 게 나. 오빠 오늘 뭐 해? 오빠 오늘 뭐 하는 거야? 누구 만나는 거야? 이런 어주지, 그거는. 과학자이신 건희 씨. 아무래도 이 사람을 다 정확히 과학적으로. 과학적. 뭐예요? 여자분이 여자친구분이 오늘 이렇게 뭐 어디 갈 수 있는 데이트를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답은 뭐냐면 우리 비슷하셨어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라. 와, 이런 정답. 뜻의 단계. 정답 완전. 요거는 근데 너무 쉬워. 너무 평이하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원래 네. 뭐 해라고 말하기 전에 데이트 신청을 했었어야죠. 오빠 오늘 뭐 해? 그렇게 여자가 일단 그걸 한번 붙어가 좀 그래, 맞아. 말하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만나자고 데이트 신청이 했었어야지. 왜 뭐해 들어왔었어야 물어보게 돼요. 내 만드냐고.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야, 너도 여자를 다 모르는 거잖아. 아니 그거 한 가지 더 해볼게. 한 가지 더. 네. 이거 정말 쉬운 거야. 이거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 네. 오빠 나 오늘 달라진 데 없어? 진짜. 왜요?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답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만한 답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실이 형.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오빠 한번 해볼게요. 자, 둘은 연인이에요. 오빠 오늘 나 달라진 거 없다? 너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잠깐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달라진 게 없어라고 물어보면 머리도 진짜 조금 자르고 몰라요. 뭐 페드큐어도 하고 안 보이거든요, 페드큐어는. 야, 미쳐. 근데 요거 할 때 무조건적으로 요 말만 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뭐야?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야?
오빠 그래. 오빠 넘기면서 하세요. 브랜나루 좀 넘길게. 네네.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살 빠졌지? 그렇구나. 뭐라고 하니까. 뭐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살 빠졌지. 끝납니다. 야 근데 아까 내가 얼굴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대는 거라 이게 이 북한 남자는 여자 보고 어제보다 얼굴이 부었는데. 아, 진짜. 전형적인 북한 남자지. 그래. 이거는 정답이에요. 자 우리 정태호 씨가 왔습니다. 네, 정태호 씨처럼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해상으로 탈북한 평양 과학자죠. 우리 김건일 씨가 나오셨는데. 아빠 뒤를 이어서 아빠가 전자공학 교수였잖아요. 직접외로라고 이제 네. 인티그레이티드 서포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야,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하루 종일 그 서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못 줘요. 특별 대우라는 게 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배급을 더 줘야지.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오늘 좀 긴장 덜 되시나요? 저 처음부터도 긴장 안 됐었어요. 그래 여기 있어. 농담이고요. 예, 많이 처음에 긴장했었는데 예, 이 앞에 계시는 예, 준혁 형이랑 그리고 또 유나 누나랑 많이 챙겨주고 또 많이 이제 근데 아니 근데- 아까 건희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저 딱 보더니 연예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봤잖아요. 건희 씨는 늘 저를 처음 보는 여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뷔 싫었어요. 그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 같은데. 왜 여기서 밝히는 거야? 카메라 있는 데서 왜 하는 거야,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긴장한다. 어머. 이거 아니에요. 그게 속마음 맞죠? 정태우 씨.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넘어가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곤란합니다. 아니 여기서. 건희 씨. 박은혜 씨 같은 스타일 네, 맞아요. 좋아. 야, 질문도 안 나오는데 질문도 안 나오는데 예, 맞아요. 이게 정답이네. 박은혜 씨 같은 스타일 싫어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어떤 점이 좋아?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뭐야 멘트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태우 씨. 저기가 셀럽 씨한테 오빠네. 배워요. 저기 셀럽 오빠야. 잘하네. 자 오늘 뭐 건희 씨까지 나왔고 오늘 이재원 누나 갑니다에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만갑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평양 상위 1%의 비밀. 평양에 과연 어떤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우선 정태우 씨, 네. 평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제가 그 탈북민들도 지금 처음 뵀거든요, 사실. 진짜요? 네네, 방송으로 뵙고. 그리고 평양하면 또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깨끗? 맞아요. 조용? 그리고 되게 뭐 정갈하고 뭔가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좀 더 딥하게 얘기하면 그 게임이 있어요. 도시 게임 같은 거. 그냥 깔끔하게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꾸며진 거 같아. 네, 꾸며진 거. 계속 똑같은 그림이 계속. 계속. 맞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평양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하고 좀 달라나서 정규 생활을 많이 해요. 아침 출근 꼬박꼬박 해야 되고 학생들도 다 가고 저녁에 오고 해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낮에 사람이 단체로 밀려다니면 농촌에서 견학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한은 평양시는 모든 주민들이 저 김일성 족속의 의도와 그 액션대로 딱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리봉 하나 머리컷 하나에도 김일성 족속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대로 딱 움직여야 돼요.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 모든 언행을 대변해 주는 게 김일성 족속의 미관까지도 대변해주는 세트장이 평양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족속을 몇 번 하신 거죠? 저 김일성 족속이 이렇게 하라.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를 김일성 족속의 미관까지도 대변해주는 세트장이 내가 이제 족속 노래를 실컷 불러서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예, 이거 이해해 주세요. 네, 오직 평양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충격 폭로 오늘 이어질 거니까 기대하세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딱 자리 배치를 보니까 유나랑 아라가 항상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방 사람들이라고 뒤로 이렇게 다 밀렸구나. 물어내려갔어요. 이 앞쪽에는 이제 평양 분들 이렇게 다 모셔 있는 거잖아요. 아라가 어디 있어요? 아라 저기 있네. 저기. 유나 언니 사실. 우리는 위쪽이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월세방인 줄 알아라. 함경도 쪽이니까. 아라 씨는 평양을 가본 적 있어요? 구경도 못했죠. 그 동네 살았던 동네에서 평양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라 씨가 봤을 때 평양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일 못한다? 깍쟁이? 생활력 없다. 깍쟁이. 그리고 밥만 먹어서 쌀밥만 먹어서 우리는 깡리밥 먹잖아요. 쌀밥만 먹어가지고 되게 알아야 수준도 힘도 없고 쌀밥 힘이 없어. 근데 알아도 좀 건강하진 않잖아 지금. 근데 그 군대 군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많이 오거든요. 우리 부대에도. 첫 번째로 허약 걸리는 게 평양 사람들이에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만 자라가지고 함경도 쪽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됐든 막 뺏어도 먹든 풀뿌리라도 캐먹어서 죽질 않으려고 최대한을 노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첫 번째로 허약 걸리는 대상들이 항해도하고 평양이에요. 왜 항해도야 갑자기? 정작 그럼 평양 출신 분들은 저 말에 동의를 합니까? 아, 동의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개 중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허약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평양에 사는 사람은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알력 관계 속에서 버텨낸다는 게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굶게 되면은 함경도 사람 되면 살아남을 거다. 평양 사람은 그들 위에 있을걸요? 지시를 내릴 겁니다, 아마. 뭐야. 네, 머리가 지역 감정. 자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저렇게 되게 밝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야, 저러다 말어. 원래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 그 특성이 있어요. 네. 원래 여기 우리 지금 남한에서도 막 평양 빡치기라 그러잖아요. 아. 평양 박치기. 그러니까 이제 이 평양 사람들이 행동력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민첩하다. 옛날에 여기 대한민국의 명동파요, 시라소녀 이게 다 평안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맞네. 예, 이게 행동력이 강하고 날파람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나 이런 애들하고 싸우면 단칼 떨고 뜨리죠, 이게 지금.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사실 평양 빡치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화가 났나 평양이? 이렇게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평양을 또 따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평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네. 평양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 안에 나라가. 네, 그러나 딴 나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양의 모든 문화, 사람들이 정서 이것은 북한의 일반 지방 사람들하고 거의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달라. 네. 그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이쁘고 뭐 화려한 거는 정말 겉모습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정말 이쁜 그 아가씨가 이제 겉을 보면 무슨 진짜 회장님 딸처럼 그렇게 이쁜데 이제 덫이라고 딱 떨궜는데 거기에 이제 나물밥이 나오고 이제 옥수수밥이 나오고 근데 그 정도로 평양 사람들은 미모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제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요. 진짜. 그렇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평양하고 서울하고 같은 듯 다른 듯 좀 이렇게 비슷한 구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서울 하면 실은 강남,
이라는 대표 동네가 있잖아요. 평양에도 대표 동네가 따로 있어요? 네, 평양에서 바로 그런 동네가 중구역이에요. 근데 중구역은 일단 김 부자가 살고 있는 중앙당 총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앙당 총사를 주위로 중앙당 간부들이 다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산다는 그 동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과거로부터 계속 쭉 연결해서 오다 보니까 그 위압감이나 그리고 모든 평양 사람들의 너망이 되는 그런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중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이 있는데 평양에도 딱 타는 때거든요. 근데 중구역은 가스 공급을 해요. 그래서 가스 커너로 밥을 해먹고 그다음에 종전이 안 돼요. 그리고 수돗물 항상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항상 종전이 안 되니까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너 고층 아파트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평양이 아니네? 그러니까 평양 안에서의 또 그런 송 같은 것이 중구역이에요. 이게 중구역이 교통이 제일 좋거든요, 평양 안에서. 그러니까 교통에 따라서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만큼 평양에서도 지금 중구역에 있는 단칸짜리 방이랑 그 외 지역에 약간 좀 대동강 바깥쪽에 있는 그 3칸짜리 방이랑 맞바꾸기 할 정도로 땅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중구역이. 중구역 사셨던 분, 살아보셨던 현성 분. 언니 아니야? 와, 이렇게 많아. 알겠습니다. 네. 평양에서도 핵심 계층이 모여 산다는 그 중구역 출신이 굉장히 많은데, 평양 상위 1%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평양 중구역에 관한 아주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김기성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뭘 준비했지? 내가 뭘 준비했지? 그런다 기자님. 시우야, 잘 모셔. 고위 간부의 승진, 네모의 손에 달렸다. 네모의 손. 김정일 뭐 이런 사람이겠지, 뭐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의 손에 달렸다. 자, 태호 씨는? 고위 간부의 승진 아내의 손에 달렸다. 중요하죠. 포인트 너무 맞춰버리니까 재미가 좀 없네. 처음 나와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그러게요. 죄송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네. 천재다, 천재. 김현정 씨도? 저도 이게 왜냐면 요새 드라마에 보니까 사랑의 불시착에 무슨 보면 뭐 대령 영애 동지. 엄마들끼리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말 안 들으면 끝장나요. 밥도 못 먹어요. 북한에서도 마누라 잘못 얻으면 큰일 나요. 신세망에. 진짜? 출신, 그렇죠. 처음 들었네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고위 간부의 승진. 중구역 김일성 광장 옆에서 오래 살면서 너무 빗자루질해 나서 발맥이 없어서 힘들게 내가 누구 떼겠어요? 됐어요. 아, 눈치 없이 벌써 뗐네. 그거 떼시려고 이렇게 멘트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시작된 줄 알았어. 시우가 내가 뛰라고 손으로 신호를 주니까 시우는 이제 아무 것도 모르고 저 때문에 희덕이 형이 뛰라는구나. 뛰었는데. 자, 다시. 우리 아무도 못 보고 시청자 여러분도 안 보신 거예요. 자, 시작. 고위 간부의 승진. 네. 월권하지 마. 내가 뜬다. 네. 수행기사의 손에 달렸다. 북한에서 상위 1%라고 보면 북한식 상위 1%라고 딱 해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합시다. 북한 상위 1%면 노예의 1%예요. 노예에서 제일 높은 노예 1%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도 어디 교화소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렇죠. 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재령이가 대장 달았다 소장 달았다. 맞아. 실령이 형님한테 기분에 꼴을 따라서 먹어. 한 달새 왕절 두알을 연달아다고 연달아 떨어지고 하는 나라 북한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산골에 가 있고 막. 그렇죠. 북한의 모든 고위층, 중앙당 간부들, 기득권, 북한판 상위 1% 간부들은요, 마누라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운전수, 그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수, 그 다음에 수행비서, 허위군관, 당중앙위원회 비서쯤 되면 허위군관이 딱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은요, 간부를 위해서 종사하지만은 보고선이 다 달라요. 보고선이. 운전수는 자기를 파견해준 그쪽의 일을 보고를 딱딱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자기가 모시는 간부의 언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서, 서기 같은 것들은
또 자기를 파견한 그 선을 통해서 매일 일일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동향에 대해서. 아니 내가 고용한 운전사가 아니죠. 아니에요? 고용하면 당중앙의 그 비서가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로임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고용한 건데 이 로임은 다 따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운전수는 자기를 파견한 행정선에서는 로임이 나오는 거고 이게 다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령의 배려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를 보좌하는 인원들이다.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선으로 딱 나가는데 진짜 얘들이 무서워서 북한의 최고 간부들은요. 네. 운전수를 마누라보다 더 아껴요. 예, 운전수나 여느 사람들. 이 사람이 품행에 대해서 보고했던 게 쭉 쌓이다가 그 간부가 수령으로부터 비판 한마디를 받고 뭐 변화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을 제거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누적돼서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나라가 북한이에요. 함부로 갑질도 못하겠네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공감되는 게 운전기사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탈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이 이제 최고위급 운전수들은 대부분 버위부에서 파견하는 분들이에요. 맞아. 대부분이. 감시에 2중, 3중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회 참가했다가 덥다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초상입장을 이제 안 달고 이제 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전기사가 보고 근데 가십시오 했는데 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잘리는 날. 네. 야 이거 불안해서 다니겠어. 막 늦게 왔다고 감시자네. 막 우리나라 갑질처럼 소리 지르고 이랬다면 큰일 나겠네.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네. 아니 중구역 좋은 동네 살고 상류층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서가 내 말을 다 감시하고 야 이건 좀 살떨리는데 아니 중구역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준혁 씨도 네. 혹시 그런 감시 받고 그랬어요? 네, 그런 감시는 솔직히 일상이었어요. 중구역에 살면은 중구역이 원래 이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보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특별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아파트, 특히 뭐 외교관 아파트나 당중앙에 있는 비서 아파트 이런 사람들은 집에도 조총장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살아? 이거는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다 모르는 척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조용히 그냥 얘기해라.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돗물 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집에서? 그래서 맞아요. 그 녹음기를 집에 들어갔는데. 음악 틀어놓고. 네, 녹음기를 켜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근데 어디 있는지도 알지만 그걸 뗄 수도 없어요. 그렇지. 떼면 이상해지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고위층의 경우에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결국에 북한의 고위층 잘 살면 뭐 감시밖에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구역에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신혼부자들은 다 중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덜한 곳으로. 이 얘기 지금 들으시는 지방 출신 분들은 어때요? 딴 나라 얘기지 뭐. 감시 안 당해봤어 감시? 도청장치. 아니 북한은 감시는 어디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면 숨 쉬는 곳이면 다 있어요. 근데 집안에까지 도청장치는 없지. 그리고 우린 원가 낮아서 도청장치를 안 달아 우리 집에. 저기서 사는 사람들은 감시 안 한다니까. 안 달아 안 달아. 안 해요. 근데 지방에서도 항상 우리 엄마도 이랬어요. 밖에 나가면 짧은 새치어 한 번 잘못 올리면 긴 모가지 날아난다. 그러면서 낮 얘긴 새가 듣고 밤 얘긴 쥐가 듣는다. 북한에는 늘 말조심이에요. 부모가 항상 딴 건 다 사람 때리고 뭐 하는 건 다 괜찮아요. 말조심. 네. 지금까지 뭐 핵심 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상위 1% 상류층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양 사업가 출신 우리 정시우 씨. 평양에서 잘 나갈 때 나 이것까지 해봤다. 아, 저는 좀 잘 나갈 때 기다 딸린 자동차 뭐 일명 여기로 말하는 전남 택시나 비슷한 거죠. 근데 택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인데 택시 간판이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한테 내가 한 달에 300달러씩 월급을 주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를 언제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차는. 평양에 특히 뭐 명절날 되게 되면 젊은 20대, 30대가 많이 모이는 데가 벌린간에 많이 모이거든요. 벌린간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예약을 해놓고 가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 차 타고 쫙 도착해서 문 열고 내리면서 뭐 좀 이쁜 여자를 데리고 뭐 놀러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쫙 집중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게 살아봤고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입는 것도
뭐 식당마당 가서 사 입는 게 아니고요. 개인 집에 디자이너가 있는데 거기 가지고 맞춤식으로 옷을 만들어 있거든요. 오토코띠르. 그러니까 내가 뭐 평양에 있을 때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뭐 실내에 들어서 제가 상속자들 보면서 이민호가 이렇게 펴복을 입고 나오는데 엄청 이쁘잖아요. 그럼 그 스타일을 내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럼 근데 치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죠. 네. 아니 그나저나 준혁 군도 평양에 있을 때 상류층이었잖아요. 시우 씨 못지않은. 네, 맞습니다. 준혁 씨가 평양에서 잘 나갔을 때 생활이 궁금한데 어땠어요 그때? 글쎄요, 이게 뭐 자기 자랑 같아서 좀 뭐 자랑이에요. 적은 면이 있지만 자랑뿐이에요. 자랑하라. 저는 이제 김일성 경기장을 통째로 빌린 적이 있었어요. 와. 근데 김대에서 이제 김대 총장 그 배에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저희 팀을 이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흙밭에서 뛰는 게 좀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잔디구장에서 뛰고 싶은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연습하려고. 일주일 뒤에 김일성 경기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워뒀다. 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누구 있는 코치가 있는데 코치랑 같이 훈련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좀 많이 훈련을 했었죠. 이거 사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돈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아버지의 배경이나 또 여러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왜냐면 국가대표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야 희진아 오늘 나도 준혁이가 달라 보인다. 야. 저도 다르게 보여요. 지금. 약간 김정일의 친척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말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그것도 연습하려고 그걸 빌렸다는데 사실 영화 속 얘기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또 영화 속에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류층만들의 그 비밀스러운 그 모임, 그 만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평양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비슷한 그런 모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를 들어가니까 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특히 외국어 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또 그런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다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와서도 그런 생활을 좀 더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평양에 골프장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골프장을 다 예약하고 뭐 테니스를 치거나 사우나에서 이제 뭐 좀 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그런 어떤 저희끼리 모임이라고 규정짓진 않지만 그런 식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잦았죠. 그러면 평양 골프장은 게임할 때 캐디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다 녹음하고 적고 그러나? 아니요, 캐디가 항상 따라다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끼리 놀겠다라고 하면 캐디는 가요 그냥. 아. 근데 우리 준혁 씨가 이런 얘기할 때 실은 저 뒤편에서 우리 평양 축구 선수 출신 김현송 씨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 누가 봐도 부티가 흘러. 솔직히 평양에서 잘 사셨죠, 그죠? 네, 아빠는 중앙당에 계셨고 엄마는 외화벌이 쪽에 있었으니까 저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 권력과 돈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무역을 하잖아요. 러시아 출장 나오고 가면 늘 돈이 아니고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 항상 기본적인 게 쌓여 있는데 항상 비상식량을 밀가루 한 뭐 1톤, 2톤을 창고에 늘 이렇게 1, 2톤을요? 그걸 넣을 창고가 있다는 것도 참. 그리고 저기 그 동태도 있잖아요, 명태. 그것도 철에 겨울에 엄청 많이 와서 사람들 시켜서 끼워서 막 밖에 그냥 끝에서 끝에까지 널어놔요, 말리면. 근데 저희가 자는데도 갑자기 덕덕덕덕 소리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막 우리 깨웠는데 눈 떠서 보니까 이제 도둑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거든요. 사람들 다 나오게 하고 사람들 수다 떠는 동안 그거를 그냥 다 갖다 집어넣었던 기억도 있고요. 혹시 집에서 파티 같은 것들도 해요? 늘,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먹고 노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놀거든요. 그러니까 놀면은 뭐 이렇게 북한 노래 부르면서 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남한 노래 부르고 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밤에 몰래. 예. 그래가지고 집에 쫙 이렇게 깔아요, 좌식 그거를. 그럼 요리사들도 좀 어디 초대수나 어디 높은 데서 요리사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요리도 해주고 또 일본의 귀국자들이 와서 고로케나 함바오 뭐 이런 그 교주를요 만들어서 이렇게 한 판씩 딱딱 만들어가지고 냉동 딱 시킨 거를 그날 우리가 행사 있는 날 딱 배달을 시켜서 이게 달러로 한 판에 얼마 해서 배달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쫙 해서 이제 파티하면은
그 엄마 친구 중에 그때 영화 배우 최창수 대박. 왜 이렇게 놀래? 왜 이렇게 놀래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놀면은 지시한 사람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창수가 그때 최고의 미남이었고 핫했어요. 그때 당시. 신성일 씨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유학파 우리 김준혁 씨가 북한 김부자 3대 세습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주겠습니다. 네, 평양 상류층을 권력 혹은 돈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오, 둘 다가 안 되고? 아유, 재밌는데? 오, 신기하다. 그러게, 아니, 또 우리 또 준혁 씨가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솔깃해지는데. 아니, 근데 권력이랑 돈이랑 이렇게 같이 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명예 돈도 아니고 권력 돈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부자 체제가 이제 북한의 엘리트들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까지 탐하게 되면은 아까 김길선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빨리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권력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북한의 권력하면은 중앙당, 검찰, 보위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부자들 하면은 해외에서 어떤 외화벌이 사업을 하거나 평양에서 백화점이나 외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는 가질 수 있지만 중앙당 간부가 돈까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그 사람의 어떤 목숨을 단명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인 거죠. 야, 역시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탁상 행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밖에 못했잖아. 실생활을 몰라. 아니, 북한하면 뇌물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3년차 나도 알아. 북한은 뇌물이야. 권력이 있으면 뇌물이 당연히 따라 붙잖아요. 굉장히 그거 반론 준비하려고 아까부터 엄청 벼르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느꼈어? 네. 느꼈어? 3년 하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장성택 사건 보십시오.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를 했던 그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 사람의 라인들 몇천 명이 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히 분리시켜서 알게 모르게 받고 표면적으로는 마치 안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이 친구가 내 수를 읽었어요. 내 수를 벌써 읽었네. 넌 늘 읽혀. 근데 이게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정상국가하고. 권력도 수령이 준 거고 또 수령이 저한테 권한 줬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과해지고 돈 벌어가지고 약간이라도 수령이 눈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 돈, 권력 다 뺏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말했어요. 자기 통치 철학에 대해서 자기 뒤에 서 있던 호위군관들을 딱 앞에다 불려놓고 권총하고 돈. 당신의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달러 가지겠어요. 입장료서 보고 물어보니까 저는 권총 가지겠어요. 너는 왜 달러 가지려고 했느냐? 달러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어요. 너는 왜 총을 가졌느냐? 이것만 들고 있으면 달러를 빼앗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핵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 핵만 가지면 동서해안에서 쌀이 매지게 들어와서 우리 민들 배 튀기며 밥 먹는다고. 아, 이해가 되네요. 아라 씨는 돈과 권총이 있으면 당연히 달러죠. 아니 달러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총은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아, 권총은 새땡인데 뭐 하는 거요? 그걸로 빼앗을 수 있다니까. 거기에 비상식적이고 강도적인 지도자의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북한이 족골이 난 거예요. 이게 저희 대학교 때 이제 가르쳐요. 이제 이거 권총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교양 자료로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 이제 탁상 그 교양 자료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북한에서는 일명 청대 초락이라고 하거든요. 청대 초락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하는 건 다 정당하고 다 옳고 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간부들도 사실 돈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래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돈을
$1,000 벌어서 깨끗이 김정일에게 올려보내고 여기서 몇 프로는 내가 먹어라 친필 비준에 내려와서 그것만 먹으면 옥년가도 감옥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뭔가 $1,000를 벌어가지고 우린 $600밖에 못 벌어서 다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자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간부권에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죽을 때는 싸잡아서 다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놈이 또 들어 다 앉는 거예요. 흙가리가 빨라요. 보위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보위부. 보위부도 잘못하면 가버려요. 보위부도요? 장성택도 보낸 게 보위부 뭐 이런 데인데. 그렇죠. 근데 보위부도 또 당이 감시를 받으니까. 아, 그럼 도대체 북한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령이 제일 행복하죠. 김일성 족속이 제일 행복하죠. 그렇지. 그런데요, 최근 평양에서는 이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 이만갑의 대배우들의 명연기로 함께 보시죠. 진짜? 띠중 청정지국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아, 나 총정치국장이요. 아, 현주동무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양가가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고 초다리 좋은지 엄마야.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는 고조 가족이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대가 안 좋다 보니까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만요. 아. 그래서 총정치국장 동지의 그 잘생긴 그 아들과 우리 집에 터키 같은 딸내미 김아라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고조 우리 집안이 고조 탄탄대로 위해서 가열차게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주동무 진정하시라. 네. 그래, 우리가 숙청을 당하지 않으면서 네. 현주동무의 돈 그리고 우리 집안의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략 결혼뿐 아니겠습니까? 나 총정치국장이요. 권력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을 좀 불러볼까요? 위생실 갔나? 알아야! 위생실. 일로 오라! 어디 가서? 내 어디 가서 인사하라. 청정지국장 동지시여.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유학을 다녀온 김아라입니다. 아, 스바시바. 아, 스바시바. 역시 말로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네, 그려. 네, 오. 컸지요? 너희 시아버지 될 사람이야. 벌써. 그런데 리som여군은 언제 오나요? 아, 우리 리정이었군. 네, 아, 너무 일단- 보고 싶어요. 자, 들어오거라. 들어오거라. 진짜 아들이야? 진짜 아들인데?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종합대학교 다니고 있는 리준혁이라고 합니다. 아유, 아주 듬직한 우리 아들내미라고. 근데 이게 사진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자. 아니, 딱 닮았네. 뭐가 달라? 예? 그쵸. 어머, 실물이 더 낫구만요. 아, 무슨 사진을 가지고 오셨길래. 아, 네. 아, 그래. 아, 이 친구는 나의 큰아들. 예, 리정혁이. 쌍둥이인가요? 아, 쌍둥이에요. 너무 닮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짜 때려서 하는 거야? 너무 닮았다. 왜,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닙니다. 너무 딱 듭니다. 그쵸.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알아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제 날개를 달았구나. 우리 그래 탄탄대로 위해서 가열차게 날아받았구나. 결혼 날짜 빨리 잡자네. 현주 너무 마음에 안 드시네. 됩니다. 이거는 그래. 눈치껏 갖고 알아. 현주동무, 결혼 날짜 바로 잡을까요? 내일 잡자요. 기합시다. 네. 준혁 씨는 좋아하시네. 아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준혁이는 뭐 아무나 좋아해. 지진이가 보고 있었어. 아니, 쟤는 뭐 아무나 다 좋아해. 아 근데 이 꽁트가 사실 요즘 인기 드라마 그 사랑의 불시착 이야기랑 똑같아요. 거기 주인공 현빈 씨랑 그 서재 씨가 정략 결혼을 한 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있는 일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진짜. 제가 아는 언니가 집안이 대대로 다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태국에 나가서 사업하신 분도 있고 할머니가 엄마는 뭐 유럽에도 가시고 막 그런 집안인데 중앙당 간부과 가장네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간부과 가장이면 김정일하고 이렇게 사업 터이다고 막 그 정도래요.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일할 정도래요. 그 정도 되는 집안에 결혼을 했고 또 어떤 사례는 그쪽은 또 남자네 집이 사업하는 집이에요. 남자네 집이 외국이랑 다니면서 엄청 돈이 많은 집인데 여자네 집은요 김정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과 돈과 결합하는 경우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뭐 꽁트에서는 실은 리정혁하고 비교가 돼서 그렇지 우리 준혁 군도 실제 평양 상류층 집안 아들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저는 저한테 정약교는 상대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네, 맞잖아.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 예?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대학교만 입학하면 출세가 어느 정도 보장된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바로 왔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사업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자 쪽 집안은 이제 외무성에서 굉장히 권력이구나. 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직함은 밝힐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 이제 아버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너네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 연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실제로?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예뻤었거든요. 예뻤었거든요. 만약에 준혁 씨가 김대에 못 들어가고 탈락을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연락도 안 갔겠지. 그러니까 제가 김대 들어가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또 좋은 학과에 들어가고 좋은 반에 배치 받으니까 아 얘는 이제 출세가 어느 정도 보장된 친구다. 그러면 이 정도 친구 괜찮지 않냐라고 서로 오퍼를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 갈 때 이제 그게 깨졌죠. 유학을 가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 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 김일성 종합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불안한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싱크로나이즈 선수 어때요? 싱크로나이즈 선수 어때요? 이거다 이거. 김일성 종합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불안한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싱크로나이즈 선수 어때요? 싱크로나이즈 선수 어때요? 이거다 이거.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평양에서 엄청난 오빠랑 좋아했었어요. 아니 이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모터 오빠. 진흙탕 싸움 좀 가는 진짜 거야? 잘 나가는 집 오빠. 네, 진짜 김일성 라인이었고 그 오빠는 진짜 아까 그분이 말했던 그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그 오빠에 비하면 준혁이는 지극히 평범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부로 이제 결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과거에 이 김부자 세습에 관련된 이야기에 여러 가지 소문이 떠들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김정일 중요 기간의 정책 담당 기자였던 우리 김길성 기자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제 들었던 김부자의 찌라시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 들으셨나요? 찌라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중요기관의 정책 담당 기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앙당도 내 원고만은 중앙당 선전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거치고 거틀랑날랑 하면서 다른 기자들하고도 얘기 나누면 가만 보면 김정일이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세습 지도자라는 그게.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인가 김일성 생가 있는 거기에 사족관이 하나 있어요. 망경대 사족관이라고. 거기에 이제 김정일이가 간 거예요. 그 해설원이 백두산에 무슨 김일성과 별도의 항일 김정숙의 교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하고 김정숙이 아니면 너는 지도자감도 아닌데 이 두 부모 때문에 됐다. 그 중앙당에서 그것까지는 신경 못 쓴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을 줄 알았죠. 어차피 김정일의 애비가 김일성이고 애미가 김정숙인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자리에서 했다 욕하는데 결론은 뭔가 나는
아버지 김일성, 어머니 김정숙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된 거 아니다. 나는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화를 냈는지 사사관 간장 다 떨어져 나가고 해설은 어디 끌려가고 없고 아유 뒤집어 놨어요. 그렇게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데 한 번은 제 어린 중앙당 팔국 노동자가 승강기 딱 탄 거예요. 타고서 한층 쭉 올라서 문이 쫙 열리더니 산더미 같은 김일성하고 쬐끄만 김정일이가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김일성한테만 계속 굽신거린 거예요. 어떡해. 김일성이가 그땐 왕이었으니까 상왕이니까 그 가고 이제 한층 올라가서 내려서 나갔는데 김정일이가 걔를 발길질해야 된 거예요. 내 눈깔엔 나는 안 보이더냐 그 소린 거예요. 김일성한테만 인사했다고 그렇게 못돼 먹은 애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질투 부리는 거예요. 질투쟁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김정은이가 지금 김일성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그게 자기만의 뭔가 없기 때문에 컴플렉스예요. 그것도 김일성 흉내를 내며 다니는 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병장 때 말년 휴가를 나오려고 나서다가 김일성 사망했다고 그래서 전쟁 나는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네. 복귀하라고 그러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소식은 사망 후 3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에 평양 방송을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이 방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발표하면서 사망 원인은 심장혈관의 이상과 동맥경화, 심신과로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서의 분위기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곧. 그때는 그 94년도거든요. 그렇지. 7월 8일에 죽었거든요. 6일 날인가 당 정문 연합회의를 해요. 명산에서. 손원태라고 선종도 목사의 아들 만나가지고는 악수할 때 주성님 손이 따끈따끈합니다. 그래 내가 아주 건강해. 우리 조직 비서가 나를 이렇게 잘 돌보기 때문에 난 한 100살은 살 것 같아. 3일 만에 죽었어요. 어머.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그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정말 암암리에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주치의도 없이 묘양산 귀때기 고란에 들어가서 개 심장 멎을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 주민들이 교육받은 데 비해서 이게 상당히 괴리가 되는 거예요. 수령옆에는 항상 이 가신단이 같이 자고 하면서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죽였을 것이다. 김정일이가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 소문은 저희도 한번 이만갑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 여기서 막 소문이 쫙 났죠. 북한의 김일성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과 심하게 다툰 뒤에 그 충격으로 숨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몇 발의 총격도 있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묘향산. 그곳의 주석 전용 별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달 7일 오후. 예상보다 권력 승계가 지연되면서 심기가 극도로 불편했던 터에 자신이 주도해온 핵과 대외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아버지 김일성에 대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김일성을 경호하는 1호 총국 관계자가 공포를 수발 발사하고 여기에 김정일을 호위하는 2호 총국 관계자가 맞대응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평소에 심장병을 앓아온 김일성. 아들로부터 생애 처음 당한 모욕감이 쇼크로 이어져 결국 졸도하기에 이릅니다. 즉각 평양에서 헬기가 뜨고 의료진들이 실려왔으나 이미 김일성이 눈을 감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국내 한 고위 소식통은 오늘 이렇게 김일성 사망 관련 비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에는 현재 김정일이 김일성을 죽였다는 소문이 매우 심각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삐라가 뿌려졌어요. 삐라요? 네, 이게 전단이 뿌려졌는데 그 전단을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입수했어요. 쭉 넘어온 걸. 김정일, 김일성을 죽이다. 제목이 우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제목.
최초 공개 평양 상위 1%의 비밀. 지금까지 상류층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동권력 말고도 또 다른 분야의 그 1% 상위 계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평양을 움직이는 엘리트 계급입니다. 우리 바다를 통해서 오신 우리 김건희 씨 처음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국가과학원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님은 평양理과대학의 교수셨고 또 건희 씨도理과대학 학생이었고 아니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대단했던 분인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과학원이 13년도 전쟁 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이 강용창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일본 교토 그 대학 졸업생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를 이제 그 공대 다닐 때 이제 알아가지고 과학원 창립했을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소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과학원 창립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과학원에서 대표단 단장으로 일하셨고 이제 대국장으로 거의 한 30년 동안 일하셨죠. 할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갤러리가 있어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 이제 중국이랑 이제 스웨덴이랑 그리고 러시아랑 그때 소련이었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으신 그 앨범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웬만한 엘리트도 그 정도까지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할아버지 자체가 이제 대국장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그 이제 외교부 대표단 이제 한국하고도 이제 과학기술 교류 이제 90년대 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외교관들과 같이 이제 접촉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자주 자립 자이라는 게 뭐냐고 문구가 이제 있는데 그걸 보고 신기한 거예요. 이제 한국 부분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걸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제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스스로 이제 서고 스스로 살아나가고 스스로 쌓아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뼛속부터 엘리트인 우리 북한 과학자 출신 김건희 씨가 오늘 북한 과학계에 떠도는 비밀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북한 무기를 개발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증을 선다. 우와. 서준다. 보증을 서준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증을 서요? 어차피 자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보증은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증 쓰면 혼나는데. 큰일 나는데. 아 근데 그래도 우리 건일 씨가 말이죠. 예? 준혁 씨를 대체할 진짜 북한 엘리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진짜 북한 엘리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준혁이를 밝혀 왜?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문과 쪽으로는 우리 준혁 씨가 있다면은 이과 쪽으로는 우리 건일 씨가 또 있는 거고. 아우, 진짜. 근데 무기를 개발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증을 서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2017년에 왔잖아요. 2017년 2월에 있은 일인데 그때 이제 북한에 저희 대학교 이제理과대학 연구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북한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가 무인기예요. 지금 무인기를 이제 최신형 무인기를 개발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김정은이 직접 직관을 한 거예요. 그 무인기 날아가는 시범 그 비행을 너무 대만족을 하고 옆에 이제 북한의 군수공업 부장이라고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누가 만들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지만 이제 핵심 기술 연구한 사람이 뭐뭐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부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그 신 같은 그분을 만나면 이제 완전 집안의 영광이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접견이라고 되면. 근데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입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당을 못하면 진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입당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입당 문제가 첨예한 문제니까 야 너같이 똑똑하고 공부를 이렇게 과학도 연구 실적도 많았겠는데 왜 입당을 못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말은 못해요. 이제 물어봐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이병철 분이 이제 아빠가 행방불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입당 보증을 서야 되는데 체포비서 같은 사람이 이제 입당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방불명자의 그 자식을 누가 입당을 그렇지. 보증을 서주겠어요? 보증 섰다 나까지 죽으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내가 서주겠다고. 이야, 자유로운 오보이 수령님이시네. 대박. 네, 이제 내가 서주겠다고 하고 바로 이제 그 과학원 당연히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덕모 입당을 내가 쳐주겠어 하고 이제 버증을. 네, 버증을 이제 선 거예요. 이거 1호 사선 버증이잖아. 입당을. 네, 각계에서 최초였고 북한에 이제 입당 버승 사람이 첫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국 영웅까지 됐고. 이거 혼내지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쵸 이제. 아예 영웅으로 돼버리는 거죠 순간에. 거대 안 아니 좋은 뭐가 사람에서. 잘못돼도 보증한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야, 이게 누가 보증 샀어? 위원장님께서.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저희 때 이제 저 가게 이제 그때 엄청 이제 그 소문이 났어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왔대요. 일단 내려가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접견 끝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없어졌어요. 어머, 왜? 무슨 특별히 키우겠죠? 닭김구역 안에 들어갔구나. 닭김구역 안에. 행불자가 된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감히 접견한 사람하고 감히 일반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 검은 승용차가 와서 이렇게 태워가고. 광화국 영웅인데 그리고 김정은 입당 버승한 사람인데 감히 여기 일반 사람들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입당시키는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근데 지금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효과를 엄청나게 좋게 얻은 게 뭐냐면 이자처럼 딱 그 케이스에 맞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토대가 안 좋은 애가 돌격 때려갔거든요, 입당하려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번 그 김정일이가 딱 현지도 하고 나서 이렇게 입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잘나도 못나도 한 품에 하나 별처럼 빛내주셨네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잘나도 못나도 안 하나 주거든요. 그리고 접견자 하트가 벌써 보라요. 데려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해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접견하니까 딱 떼가요. 아예 이 소통을 못하게 하고 딱. 아니 이제 뭐 권일 씨도 이렇게 북한의 카이스트 같은 과학대학을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아까 그분처럼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다 과학원에 나갔다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내에서 이제 성공하는 분들도 몇 명이 되는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해물을 먹어야 돼요. 유학파. 네. 근데 저도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성공하려고 보니까 해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탈북을 하게 된 거고. 어머니가 없어. 네. 엄마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해길이 전혀 막혔고. 할아버지 백으로도 안 돼요, 아버지 백이랑? 전혀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터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네가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그냥 해외를 못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학 가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유학 가면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더 좋은 이제 퀄리티가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약간 스파이 같은 그런 이제 미션을 줘요, 이제 나갈 때. 이제 국비 이제 준혁 씨는 이제 그 사비로 갔잖아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이제 중국에 갔는데 5명이 다 국비 받아요. 다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700불 정도 이제 받는데 이제 그 돈이 이제 공짜가 아니죠. 다 나가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카피해오고 자료들 비껴오고 그리고 스파이네, 스파이. 네, 그 왜냐면 대부분이 전자, 전기, 뭐 화학, 네, 화물 이제 다 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 좋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나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USB에 이제 자료도 이제 카피 가지고 들어오고 정말로 이제 좀 약간 국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가다예요, 노가다. 왜냐하면 이 과학의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과학의 노동자라고 하는데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과학자들은 인건비가 싼 거예요. 한 달에 이제 뭐 거의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이 한 70만 원 정도? 근데 실제 이제 자국에 있는 과학자들 이제 하면 300만 원 정도? 네 배 차이가 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자기네한테 기술적인 거 절대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거, 자기네가 이제 제일 하기 힘든 일 그런 것도만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도 유학은 사비로 가는 것보다 국비로 가는 게. 네, 그쵸. 사비로 가는 것보다 국비로 가는 게. 예, 역시 한 발짝 더 앞서가지고. 네, 맞죠. 예. 김일중 씨는 유학 안 갔다 오시죠? 저는 유학을 좀 포기했어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나운서를 꿈꿨기 때문에 난 외국어도 못해요. 나라에서 안 보내줘서 안 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아나운서들 영어 좀 하던데 그냥. 다 저 가짜들이야. 다 잘하더라. 아버님이 그래도 교수시면은 예, 그래도 좀
토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좋은 혜택을 받았을 것 같은데, 권희 씨도.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동안 교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이제 대부분이 옆에서 이제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아빠 제자들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정말 좋았죠. 저는 다 이제 토대가 다 이제 터전이 다 닫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빠도 이제 학사비가 나오고 이제 교수비가 또 나와요. 근데 그 돈도 얼마 안 되고 쌀 한 킬로 정도, 5,000원 정도. 집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집? 집은 이제 그나마 이제 아무래도 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겨우 정말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그 걸조만 있는 집. 야, 세상에 대우가 저렇게 안 좋아 가학자들한테도. 정말 콘크리트만 돼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줘요. 벽지도 벽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벽은 있어요, 벽은? 벽은 있어요. 마감만 안 돼. 네, 마감만 안 된 미장 작업도 안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북한 과학자들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북한의 과학은 응용과학을 별로 안 해요. 되게 기초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상품화돼가지고 상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 제도가 엄청 취약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맞아, 어떡하나. 그러니까 북한 과학자들은 뭐 무기나 연구하고 뭐 이런 관계 이런 국책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자, 어쨌든 이 평양 상위 1%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처음에는 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자꾸 별로 부럽지 않은. 아파트가 뼈다구만 있다고 그러고 예. 자, 이번에는요. 진짜 이 진실에 대한 이 충격적인 폭로가 있겠습니다. 평양 주민들이 폭로하는 평양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앵무새, 똥똥, 시체. 이게 평양의 민낯이랑 무슨 앵무새가 똥을 싸서 시체가 아닌데 이게 뭘 찾아야 돼? 이게 민낯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북한에서 추방되는 사람들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예? 추방된 기준? 평양에서는 기준에 안 되는 평양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불순 분자. 아, 진짜? 불순 세력은 살 수가 없어요. 정치범물적 죄를 지은 사람은 당장 이제 추방하고 뭐 이렇게 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추방 또는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지방으로. 이게 참 김일성 족속이 묘한 게 북한에는요 중구역 아파트에서 살 때 티까만 정성검열이 들어와요. 초상화를 제대로 관리하는가. 맞아요. 매 집에 들일 없이 들이쳐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네 집이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이었어요. 외성동 기계공업성 직매점 중에 뒤에 큰 탑식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러부부가 둘이 있었어요. 둘 다 교원 있고 늙음하게 애들도 다 나가고 하니까 난 평양에서 그런 앵무새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앵무새 있죠. 그 두 마리를 구한 거예요. 이로인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놓고 길렀는데 어찌어찌 번창해가지고 앵무새가 한 60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로인이 그걸 계속 자식처럼 관리한 거예요. 너무 세상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따금씩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것들이 나와서 날아다니다가 초상화는 벽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걸거든요. 그 초상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가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변을 본 거예요. 와, 어떡해. 저분께서 똥을 쌌는데 그걸 치울 새도 없이 정성검열이 들이닥친 거예요. 해필이면. 초상화 관리 검열이. 하필이면. 네. 근데 하나는 이렇게 똥이 내려서 김일성 코 타고 내려오고 하나 또 이렇게 해서 또 김정일이 뭘 타고 내려가니까 걸린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까딱하면 추방할 때니까. 근데 정당에는 추방됐어요. 그 새까지 같이 추방됐어요. 추방. 앵무새까지. 그렇지. 아, 범인은 걔네들인데. 아, 진짜 새도 북한에서 태어나면 불쌍하다, 진짜로. 걔가 말을 듣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날아다니다가 제 편한 대로 똥는 거 닦으면 되겠는데 살아있는 김족석에다가 똥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애들 그 러브볼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아니, 초상화에 앵무새 똥이 묻는 게 이렇게 큰일입니까? 아유, 그럼 그거는 애기한테 물어봐도 추방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직 김부자. 북한에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자유 하나 허락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충성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실형 집에 불이 났어. 아, 그건 말도 하지 마. 집 뛰어들어가서 김일성 처장하고 맞아요. 끌고 나가야 돼. 할아버지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거든. 관계없어. 맞아. 처상아부터 끌고 나가야지. 맞아, 이 사람은 맞아. 충성의 척도가 높다 하고 평가를 근데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할아버지 관계없어. 처상아가 1등이요. 진짜? 만약에 불이 났는데 초상화는 타고 금고를 들고 나왔어. 군고 들고 나가면 총살이요. 아우지 가야 돼. 그 금고 안에 초상화가 있으면 괜찮죠? 아, 있으면 괜찮죠. 괜찮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있으면 괜찮아. 놀랐지? 네. 처상화가 금고 안에 있어도 안 돼요. 처상화가 딱 두 분이 모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한국은 엄마 잘 잤어 뭐 굿모닝 하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면 딱 첫 인사가 아빠 엄마 아니에요. 경리한 아버지 김일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해지자 김정은 고맙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했잖아. 진짜? 일어나면. 여만한 학생 때도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김일성 선생님, 우리 집은 당해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러웠더라. 그러니까 여만한 나이에도요, 어린 나이에도 내 아버지가 김일성인 줄 알았어요. 맞아. 우리 집은 당해품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추방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되게 그래도 깔끔한 도시에서 저원집에서 살다가 추방이 되면 너무 그 산수갑산에 가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타락하고 힘들죠. 너무. 아니 그럼 여러 가지 이게 추방당하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황당한 사연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평양에 그때 김일성이 서거했을 때 그 집중 애도 기간 해가지고 3개월, 3년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애도 기간에는 진짜 그 정말 놀고 막 먹고 이런 걸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예, 무조건 울어야 되고 슬픈 표정 진짜 세상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 저희가 아는 분이 북한에 그 향만두 식당이라고 있어요. 예, 강북거리에서 거기 좀 호화로운 데거든요. 일반 사람이 가서 먹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애도 기간에. 근데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추방됐어요. 아니 식당이 열렸었잖아. 식당에 장사를 했잖아. 애도 기간에. 애도 기간에 굶어? 문을 닫아야지 그러면 식당. 원래 문 닫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애도 기간에 평양에 자체가 애도 기간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밥 먹는 사람 없죠. 아니 그러면 식당에 밥 먹었다고 진짜로? 예, 그게 다 조직 생활이에요. 식당이 개인기 아니라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출근은 하지만 출근해서도 영업을 이렇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애도 기간에 학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중 애도 기간에는 식당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 친구가 열의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빠가 중앙당 간부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소박해요. 티를 안 내가지고 아빠가 중앙당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걔가 졸업하고 거래호텔에 배치받았어요. 그것도 거래호텔에서 굉장히 비싸다는 그 만장 레스토랑에 이렇게 배치받아서 일을 하댔는데 어느 한나라한 시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한 이유가 아빠네 부서에, 아빠가 그 책임지고 있는 중앙당 부서에 새로 여자애가 한 명 신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걔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어요. 단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김정은이 한국 드라마 없애라고 계속 방침 내려오던 상태여가지고 그게 막 직보로 올라가가지고 김정은 집무실 책상까지 올라갔어요. 그 문건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바로 추방해버리라고 연대적 책임으로 해가지고 걔네 아빠까지 다 엮어서 추방을 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드라마 그래서 걔네 드라마 때문에 걔네 아빠가 본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한 여자애가 본 건데 연대적 책임을 지고 그 걔네 아빠까지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너무하잖아.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어요. 야, 평양 살기 되게 팍팍하네요. 요즘 우리 애들 방학이 없고 맨날 외식인데 우리 맨날 추방이네 우리 집은. 야, 그러면은 평양 진짜 살기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저 제시어 중에 그냥 똥도 아니고 똥똑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저희 동네가 좀 먹고 살 만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동네는 그냥 늘 먹고 놀아요, 그냥. 쿵짝쿵짝하고 술이 따르고 음악이 따르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런데 그 집을 저희가 되게 잘 가던 집이거든요. 저랑 그 집 딸이 저랑 이렇게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가정집? 예. 그래서 그 가정집에 가끔씩 이렇게 놀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고위 간부들이 늘 그 집에 있었어요. 갈 때마다. 그러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고 또 여자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엄마가 가끔 하고 나올 때 보면 그 좀 야한 속옷 그냥 입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술상이 펼쳐져 있고 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그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교화소를 간 거예요 결국. 그때 재판 받을 때 이제 부하방탕으로 제명을 받았거든요. 부하방탕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다. 바람 피고 막 방탕스럽고
자본주의물처럼 이렇게 놀았다 해서.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 막 사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서 그 감옥 안에 변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똥을 나오고 싶으니까 똥을 발에 바른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병보석으로 빼낸 거예요. 도골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나와서 딱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살고 싶어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 똥떡이 온몸에 퍼졌어요. 어떡해. 심각한 병.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 추방은 안 당했어요, 그 집안? 아니, 이미 추방 당했어요. 추방 당하고 엄마는 감옥 가고 감옥 갔다가 병보석으로 추방당한 집에 나와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도 그냥 추방을 곧바로 당하고. 다, 예. 엄마가 부하방탕으로 걸리면 가족도. 저희 같은 경우도 엄마 때문에 다 추방됐잖아요. 그 심지어 저희 동네는 이제 어떤 오빠가 결혼할 상대를 평양에서 만났어요. 맞아.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그 친구를 추방시킨 거예요, 여자를. 남녀가 지방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추방 대상이라고 해서 추방을 맞아, 시킨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평양에서 추방당한 남녀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 사람이 평양 사람들을 만나면 평양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시도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양 인원이 많아지면서 둘이 사귀면 반대로 평양 사람을 지방에 내려가라. 네. 이렇게 만들다 그렇게 보니까 추방을 그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로미오 줄리엣도 아니고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찬데 지금 이제 시체이가 있는데 이건 똥뚝보다 더 무섭잖아요. 단어 자체가. 시체 이건 뭡니까? 네, 그 시체 이야기가 뭐냐. 제가 평성에서, 그러니까 꽃제비 기간에 평안도 쪽에 다 발길 닿는 대로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평성 쪽에서 어느 게 덜다 보니까 40리길을 걸어서 딱 간이역에 갔는데 그때 가을이 되오니까 그 평안도 쪽에 그 떠도는 꽃제비들이 몽땅 간이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런데 간이역에는 평양 그 군방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뗐는지 석탄을 뗐는지 하여간 따뜻했어요. 1층은 이 문짝 자체가 뭐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찬 바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잘 데 없으니까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가득 그냥 이렇게 쑤시고 그 꽃제비들만 사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기차 들어오다 보니까 기차 왔다 그러면 2층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면서 막 사람을 막 밟는 거예요. 막. 어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애기들 막 그냥 밟혀 죽지. 꽃제비 아들 일어나지도 못한 아들 막 밟혀 죽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나가게 되면 그 마당가에 담배 꽁초 줍듯이 시체를 맨날 이삭 줍듯이 주워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쪽 그 기재비다가 몰아놓고 가만히 씌워놓으면 며칠에 한 번씩 또 달구지가 와요. 그런데 얼마나 시체가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지 이 시체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거니 그냥 얼마나 많은 꽃제비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평양에 살았던 분들도 꽃제비를 본 적이 있어요? 평양에 있을 때는 꽃제비 벌새가 없어요. 들어오면 아침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지. 네, 다 잡아다가 매 구역에 있는 요관들에 몰아놓고 신원조회를 해요. 말은 하니까. 너는 어디서 올라왔니? 부모는 뭐니? 거기서 이제 어느 더 부모가 확인되면 보내고 부모가 죽고 있는 애들은 그 출신 도의 고아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꽃제비가 제일 많은 데가 통일거리거든요. 근데 통일거리가 아니고 중구역에도 최근에는 꽃제비들이 생긴 게 일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구석구석 이렇게 각진 데 보면 이렇게 하고 완전 애기들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네, 왜냐면 거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얘들 어떻게 하고 지나가려면 벌써 호각이 불기시작한 버연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또 확 뛰고 그런 모습을 되게 일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준혁 군은? 저도 봤죠. 봤어요? 네, 통일거리에서 살았으니까 거기 통일시장 근처에 가면 자사꾼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팔아요. 그럼 거기 근처에 꽃제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실 꽃제비 이 이야기를 하면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 우리 이만갑에도 꽃제비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았고 순실형 같은 경우는 장교 출신이었는데도 꽃제비 생활을 하셨어요. 몇 년 하셨다고 했죠? 10년 했어요. 딱 10년을 제대되고 군복무 11년 하고 제대되고 나와서 10년을 꽃제비를 했거든요. 그 군사복무 기간에 중대에 그 소대장하고 원래 좀 친분을 알고 있었다가 결혼식 없이 그냥 가서 배낭 지고 가서 결혼식 생활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쌀 공급 안 하고 또 모든 게 불편하니까 그냥 동네 북이에요. 뚝하면 술 먹고 때리고 싸우고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꽃제비 때 아이를 낳으셨어요? 예, 꽃제비 생활 때 바깥에, 그러니까 임신되고 집을 뛰쳐나와갖고 임신된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임신되면 그 여자들이 생리주기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왜 분간을 못하는 줄 알아요? 못 먹었으니까 이 달에는 이런 게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역전에까지 또 나와서 집을 뛰쳐나와서 돌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요 3년 동안 그 해산 장마당에서 먹여 키웠거든요. 지금도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추우면 배고프면 우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배고프면 밥 줘 엄마 밥 줘 이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 고통을 다 겪고 자기가 이겨내는 거예요. 잔등에 엎여서도 배고파도 안 울어요. 추워도 안 울어요. 발이 새파랗게 얼어서도 안 울어요. 왜? 그냥 아무리 손 내밀어도 누가 먹을 거 안 주니까 그냥 자기가 잔등에서 알아서 빌어먹어요.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이렇게 먹을 걸 들고 가는 장마당 아주머니들이라든가 먹으면서 가게 되면요. 얘가 잔등에서 엄마 배고파 배고파 맘마저 이 소리를 하루에 몇천 번을 그냥 몸부림쳐야지 그 누군가 지나가다가 입에 넣은 거라도 아가야 요거 먹으라고 주게 되면 받아갖고 절대 혼자 안 먹어요. 요거를 뒤에서 엄마 빡빡 치게 되면 돌아다 보면 먹을 걸 절반 딱 잘라서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중국에 건너게 된 게 뭐냐면 이 애한테 내가 거지꼴 같은 거를 보여주고 이 애가 이제는 엄마가 거지란 걸 알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 중국에 가서 썩어진 거라도 버려진 거라도 한번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내가 너희 소원을 풀어주마 해갖고 압록강 땡땡 울었을 때 배낭에다 딱 그 애를 잡아매고 강을 건너는데요. 이 애가 그 강에 들어서면 내가 총 맞는다고 절대 울지 말라고 계속 그랬더니 배낭꾼을 지금 막 바들바들 떠면서 엄마 무서워 빨리 그래서 강을 딱 건너왔어요. 이 애가 배낭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 엄마 안 가 하고 울던 애가 내하고 마지막으로 그 3살 난 아이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엄마 나 배고프다 말 안 할게. 엄마 같이 가 이 소리를 마지막에 했어요. 중국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9번 북송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몸에는 그 9번 동안에 그 고문, 그 보이부에 들어가서 받은 고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문 당하는 것도 애가 다 봤어요. 보면서 이게 혁띠를 각반 혁띠로 때리는데 혁띠가 올라가면 걔가 먼저 엄마 하고 막 울었었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 애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진짜 9번의 북송 과정에서 살았는데 9번에 들어오자마자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3,000원에 팔리고 저는 5,000원에 팔려간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곰인형을 사랑하면서 이 곰을 샀어요. 얘가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제가 이 엄마라고 이 엄마 곰을 샀어요. 애기 3살 때 헤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3살 때 그 순실형 혹시 아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진이 다 뭐예요? 사진도 한 장 없는 거. 그때는 사진이 다 뭐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년 동안 어디서 사진이 있어요? 사진 하나 없이. 아이고 지금도 막 사진 한 장 못 갖고 한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진도 없는 그 그리움 앞에서 그냥 맨날 이름 넣고 울고. 야, 네. 잠깐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순실형 잠깐만 나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를 뭘 준비했습니다. 뭐야. 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냥 내가 기억하는 애는 3살짜리 애기예요. 그냥 3살짜리. 지금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 눈 쌍꺼풀이랑 입이랑
이 애를 내 애라고 생각하면서 걸어놓고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사진 한 장도 없어. 아, 어떡해. 우리가 뭔지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혹시 뭐, 똑같은 얼굴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도 내가 마음에 이 애가 내 아이다 하고 내가 담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는 거를 가지고 싶어요. 북한에서 제가 나오기 전에 누나가 동생이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니까 나도 아빠 있었는데 이제는 불러보지도 못해서. 근데 사진이 안 보여? 없어요 이젠.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통일돼서 꼭 나의 모교로 돌아가서 어른이 된 나무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을 위협하는 비밀 세력. 제가 이런 얘기를 이만가에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들었었거든요. 야, 김정일 죽었대.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산속에서 지하를 파고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뚱 빙그렇게 들어앉아가지고 가 동시에 뒤에서 처음 휙 들어오는데. 왜? 채널 A